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증여받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알짜배기 건물을 갖고 여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골드미스지만 저는 그때 당시 충족되지 않는 깊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던 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 없이 보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나 쓸쓸함이 있었거든요. 더 젊었을 땐 좋았죠. 결혼을 안 했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서 여행도 실컷 다니고 취미도 여러 가지를 가져보고요. 제가 생각해도 복받은 인생이다 싶으면서도 사람은 늘 자신한테 모자란 걸 찾게 되나 봐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으로 들어올 때, 길거리에서 하하호호 다니는 가족들을 볼 때,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으로 사는 친구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를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별로 연애는 안 했어요. 더 젊을 때의 저에겐 남자보다 더 재밌는 게 가득했거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40 초반이 넘어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40 되기 전까진 괜찮았는데 40이 넘어가니 외로움이 부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괜찮은 사람 있으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죠. 제가 한창 마음이 허할 때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하민식이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좀 활동적인 운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식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운동도 잘 알려주고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본인도 이 동호회에 나온 지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어렸는데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을 한다더군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좀 귀엽고 웃는 게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딱 그랬거든요. 웃으면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데 귀엽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더 귀엽게 느낀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 남자와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연락도 늘 먼저 하고 운동 후에 회식을 할 땐 꼭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가 술을 좀 많이 먹고 어지러웠는데 직접 대리운전 불러서 제 차에 함께 타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걱정된다면서요. 그런 행동들이 뭔가 설레기도 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동호회 외에도 따로 연락을 했고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굉장히 잘했어요. 연하다 보니 귀여운 느낌도 있었지만 또 어쩔 땐 오빠 같고 어른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말 같은 건 엄청 다정하게 잘하고요. 그때는 참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자기가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월급의 10%는 기부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종종 기부를 하는데 남친도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좋고요. 그땐 정말 저와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잘 맞았거든요. 저는 남친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만 많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저를 그 여우 같은 인간이 작정하고 꼬신 거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는데 남자가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저에게 소개해 준다더군요. 엄마는 이혼한 지 좀 되셨고 아버지랑은 교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자기 가족까지 저에게 소개를 해준다 하니
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고 진지하게 보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그건 아시냐고 하니 다 안다면서 우리 엄마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남친의 어머님과 여동생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수더분한 인상이셨어요. 아파트 청소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남친과 닮았는데 좀 더 날카롭게 생겼고 낭랑한 성격이었어요. 남친네 가족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많이 놓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 심했겠네. 많이 외로웠겠어요. 그럴 때도 있었죠. 아직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 그립고 가슴 아프고요. 그러게 우리 민식이랑 잘 되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요. 딸 하나 더 생겼다 여기면 되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시니 저도 긴장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여동생도 저보고 인상이 너무 좋다느니 언니라고 해도 되냐느니 하면서 부침성이 좋았고요. 남친에 이어 남친네 가족까지 괜찮은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혼자 지냈다 보니 가족이 너무 갖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짧은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친 하는 소리가 사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해서 내가 버는 거 다 우리 집 생활비로 썼거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돈이 따로 없어. 남친이 그 말을 미안한 얼굴로 할 때 저는 괜찮다고 좀 더 여유 있는 쪽이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까짓 돈 누가 내면 어떻느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이며 혼수며 제가 다 했어요.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한 거라 여겼고 그때까지 남친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결혼 후 남편이 되고 나서도 저에게 여전히 잘했습니다. 그때는 변함없이 다정하고 나를 참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 더 타내려고 여우짓 제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 너무 대놓고 호구 잡은 티를 내더군요. 먼저 어머님은 일을 그만두셨어요. 마른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도저히 이젠 일을 못하겠다는데 공교롭게 저를 며느리로 들이시자마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허리 아프시다면서 그때부턴 친구들과 놀러 다니시고 파크 골프 다니시고 저는 어머님이 병원 가는 걸 본 적이 없네요. 40대 한창인 저보다도 더 팔팔하게 다니셨으니까요. 신우는 취업이 안 된다며 뒤늦게 미용을 배우겠다고 학원비를 내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진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기특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원비며 차비, 용돈까지 다 챙겨줬죠. 그런데 학원 수강을 다 이수하기도 전에 남자가 생겨서 갑자기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원은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격증도 제대로 안 땄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희 집에서 차비나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 연애할 땐 옷도 몇 벌로 번갈아 입던 사람이 저 만나고 나니 백화점 명품 브랜드 옷 사달라고 하고 영업직이라 차가 중요한데 차가 너무 오래됐다고 투덜거려서 차까지 뽑아줬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영락없는 호구였겠지만 저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잘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또 결혼한 이상 남편네 가족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저라도 돈이 물 새듯 펑펑 나가다 보니 점차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생각과 달리 그 집 식구들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댁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옆 테이블에 어머님 친구분들 3명이 식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은 반갑게 인사를 했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자기가 친구 테이블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톡 까놓고 그것도 전부 제 돈이지만요. 그런데 잘 먹겠다며 저희 테이블 쪽으로 어머님 친구분들이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저를 빤히 보더니 어머님께 작게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 많고 돈 많다는 며느리? 그 친구 말에 어머님은 놀라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제 눈치를 보며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죠. 나이 많고 돈 많다는 며느리. 아,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나를 저렇게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말도 아니더군요. 그치만 그때는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카드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들어오는 수입이 적지 않으니 웬만한 금액까지는 기분 좋게 내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팔자 고친 수준이더라고요. 내역을 보니 아예 어머님과 신우가 남편 카드를 들고 가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우리 카드를 드렸어? 아니, 엄마가 자꾸 전화 와서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알아서 쓰시라고. 카드값 얼마 나온 줄은 알아? 많이 나왔어? 사실 저저번 달 다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은 저번 달 2배나 나왔어. 내역 보니까 생활비로 쓰신 것도 아니고 거의 백화점, 미용실, 마사지샵, 거기다가 냉장고까지 바꾸셨네? 냉장고는 너무 오래돼서 냉기가 없다고 하셔서.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이건 좀 너무 부담스러워. 어머님하고 아가씨, 내가 이 집 들어오고 나서 씀씀이가 너무 커지셨잖아. 게다가 어머님은 일까지 그만두셨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유들유들 거리더라고요. 에이, 자기야. 자기가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엄마가 겨우 그 돈 받으려고 그 힘든 일을 다니냐? 나도 솔직히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힘들게 일하시는 거 싫었어. 아니, 그건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필요한 생활비로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 자기야, 우리 집 평생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겨서 기분 좀 내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서운하려 그래.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더 서운해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그때까진 참았습니다. 그래, 조금 기분 내시는 거 정도는 이해하자 라면서요. 저도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 집에 생활비 대줘야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쓴 건 알겠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쓰시는 건 안 된다고 카드도 다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 후에는 생활비 정도로만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또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신우는 그 만난다는 남자랑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다며 결혼 비용을 일체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고 신우도 남편에게 졸랐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에게 동생 결혼 비용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저를 대놓고 통장 취급하는 거니까요. 신우 결혼하는 비용까지 당연하다는 듯 달라고 하다니, 게다가 결혼 비용이라는 게 금액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건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오빠인데 도와주고 싶다고, 자기 동생이면 저한테도 동생 아니냐면서 사정하며 졸라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제가 제 돈 쓰기 싫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신우가 어떻게 제 동생인가요? 그런데 제가 단호히 거절하고부턴 시댁의 태도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그맘때 어머님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옷차림이고 말투고 완전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저를 딸처럼 생각하니 어쩌니 하실 땐 언제고, 이제는 돈을 전처럼 펑펑 못 쓰게 하니까 제가 못 믿어온 티를 대놓고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해서 왜 은미 결혼 비용도 안 도와주냐며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고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 결혼식 비용을 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 무슨 가족끼리 의무를 따져? 너 참 애가 그렇게 안 받는데 야박하다. 네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 너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저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리고 크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왜 그만한 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말하는 것 봐. 너는 결혼을 해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기가 막혔어요. 그나마 가족으로라도 생각했으니 여태껏 내 돈 쓰고 다니는 거 참은 거죠. 여태까지 쓴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나요? 그러면서 어머님과 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시네요. 제가 무슨 이 집 통장이에요?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노여하면서 말하신다는 게 뭐라고? 나이도 찰 만큼 찬 거 기껏 받아줬더니 이 정도도 못해줘?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식간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나이 찰 만큼 찬 거 받아줬다니요. 누가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켜 달라고 매달렸나요? 저는 진짜 이 집 식구들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화를 끊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댁 못 도와준다고. 당신 월급으로 하는 건 터치 안 하겠는데 더 이상 우리 생활비 카드 건들지 말라고. 그건 내 돈이 아니냐고요. 남편은 엄마가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냐며 이해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지금 호구 잡혀 있는 건가? 그런 물음표가 머릿속에 수도 없이 생길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잘 때 남편 폰으로 인증받을 게 있어서 남편 폰을 열게 됐거든요. 근데 남편 우연히 카톡을 보니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요. 카톡 사진을 눌러보니 둘 다 저보다는 한참 어린 여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제 앞에선 그렇게 잘하는 척 해대고 뒤에선 2명이랑 바람까지 피고 있다니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진짜 저를 호구 통장 취급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얼마나 분노로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막히게 만드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몽땅 모으려고 남편 폰을 본격적으로 뒤져보려고 했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남편이 전에 자기는 통화 내역을 상시 녹음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했었거든요. 전에 영업직을 했다 보니 기억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거기서 하나씩 들어보는데 제 예상처럼 바람핀 여자들과의 대화도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저장을 해놓았는데 정작 저를 뒤집게 만든 건 어머님과의 통화였어요. 카드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이제 은미 결혼 비용도 못 대준다고 하대? 아 그러게 엄마나 은미나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써대요. 적당히 쓰라고 했잖아. 아니 돈 많은 며느리 들였는데 그 정도도 못 쓰냐? 걔 돈 많은 거 말고 뭐 있냐?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라 했는데 돈 쓰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나이 많고 키 작고 부모도 없는 그런 애랑 결혼하라 그래. 하여튼 엄마나 은미나 적당히를 몰라. 내가 뭐랬어요. 적당히 써야 오래오래 뽑아먹는다고 했잖아. 나는 걔가 통이 그렇게 작을지 몰랐다. 그렇게 알짜배기 건물에서 매달 세 받으면서 그 돈이 아깝대? 더럽고 치사하다. 어머님은 제가 카드 생활비로만 쓰라고 한 걸로 완전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분을 참으며 그 대화를 마저 들었습니다. 좀 기다려봐 엄마. 내가 사업 잘 되면 엄마 전처럼 쓸 수 있게 해줄게. 좀 기다려봐 엄마. 내가 사업 잘 되면 엄마 전처럼 쓸 수 있게 해줄게. 너 가게 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내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안에 들어갈 설비 알아보고 있어. 거기 새 들어있는 사람이 다음 달까지거든. 그 사람 나가면 바로 나도 착수할 거야. 진짜 어이상실이더군요. 남편은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며 계속 졸라댔고 결국 제 건물에 세를 빼기로 한 곳에서 가게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걔 그것도 안 해준다 어쩐다 안 그래? 에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꼬드길까.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부모도 없고 정도 못 마른 애라서 내가 적당히 잘 꼬드기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근데 엄마랑 은미가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눈치 깠잖아. 야, 그러지 말고 그참에 이렇게 건물이며 너네 사는 집 명의를 너로 바꿀 수는 없니? 돈 쓰는 거 더럽고 치사해서 안 되겠어. 무슨 방법 없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대화를 듣는 저는 역겨움에 토악질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저를 등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마음 먹고 저를 사기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고 마음 주고 카드값 내주고 내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싶으면서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와 내연녀들의 통화 내용도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갈라서도 저것들 시궁창에 다 빠뜨리고 갈라설 거라고. 저는 그 후 먼저 내연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만나는 하민식이라는 남자 와이프고 너네랑 내연관계인 거 다 안다. 증거도 다 있고 나는 이혼할 거고 가지고 싶으면 맘대로 가지는데 너네도 상간소송 당할 건 생각해라고 했더니 한 명은 자기도 속은 거라고 남편한테 도리어 자기가 소송 걸 거라고 난리치고 나머지 더 어린 여자애도 유부남인지 꿈에도 몰랐다며 죄송하다면서 잠수 타더라고요. 특히 첫 번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말하니 본인이 더 흥분하며 길길이 날뛰길래 일단 알겠다고 내가 연락하면 꼭 받으라고 아니면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에겐 당분간 당신 차를 좀 쓰겠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한 번씩 차를 바꿔 탔기 때문에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차 키를 주더군요. 그리고 나서 남편 없는 틈에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는 아는 딜러분에게 말해 중고로 처분했습니다. 직접 와서 갖고 가시라고 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기로 했죠. 그리고 나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카드도 다 정지시켜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때 사업한답시고 이미 일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월급 하나 없이 제 카드로만 생활했었거든요.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카드를 다 정지시키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드가 안 된다고. 혹시 정지시켰냐고요. 이제 필요 없어서 정지했어. 왜? 왜 필요가 없어? 그럼 나는? 당신은 뭐? 알아서 해. 왜 이래 갑자기? 바람 피고 다니고 자기 엄마랑 작당해서 내 명의 뺏을 생각이 나는 남자한테 내가 카드 쓰게 냅둬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제 말에 남편은 일순간 조용하더니 그 후에는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다 알고 있어. 한 명도 아니고 2명하고 바람났더만. 이름도 말해줄까? 참 대단해. 당신이 적당히 잘 꼬드기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사람을 아주 제대로 물러봤나 봐. 나 더 이상은 그렇게 안 당하려고. 집 비번 바꿀 거니까 이혼 준비하는 동안 시댁 가서 지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선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문자를 연달아 보내선 얘기 좀 하자느니 이러는 법이 어딨냐느니 아주 똥줄 제대로 탔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전화 폭탄 이후에는 어머님과 신우가 차례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요. 처음엔 그냥 안 받다가 말을 해줘야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민식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뭐가요? 아니, 그렇게 돈줄 다 끊으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야 뭐야? 민식이 차 팔고 집에서도 쫓아냈다며?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저기요, 내가 내 카드 정지시키고 내 집 비번 바꾼다는데 무슨 권리로 이래요? 내가 안 도와주면 죽어요?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대요? 참 희한한 집구석이네. 제 말에 어머님은 전화기 넘어 거품 무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너 말 다 했니? 이제 아주 막 나가네. 어머님 아들 바람 피우는 건 아세요? 그것도 2명이나? 뭐? 아주 가지가지 하던데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기막힌 건 어머님이랑 남편이 제 뒤에서 작당 모의를 제대로 하던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 빼돌릴 생각 해보라면서요. 미치셨어요? 내가 언제? 우긴다고 우겨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 증거 다 갖고 있거든요. 바람에 며느리 뒤통수 칠 생각까지. 이런데도 제가 참고 살아야 돼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아니지.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달래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끝까지 어머님 해주니까 당신이 진짜 뭐라도 된 줄 알아? 내가 그나마 남편 때문에 당신하고 당신 딸 하는 짓거리 참고 살았는데 남편 아니면 당신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줌마야. 아직도 현실 분간이 안 돼? 뭐야? 아줌마, 나 며느리로 들이고 팔자에도 없는 명품 옷에 마사지 샵에 그동안 재미 좋으셨죠? 그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치사하고 더러워서 제 명의 뺏을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보여요? 어디 두고 봅시다. 내가 이혼 기념으로다가 그 집으로 아주 좋은 선물 세트 하나 보내줄게요. 그거나 받으시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폭탄 수준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못했다 어쩌다 하면서 장문의 반성 문자를 보내다가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후에는 본색 드러내서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냐.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너는 뭐 다 잘했느냐. 나이 많고 볼품없는 거 건물 하나 갖고 있대서 잘해줬더니 어쩌고 하면서 폭언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열받았지만 침착하게 문자 내용도 다 캡처 후 저장하면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부남인지 절대 몰랐다고 억울해하는 남편의 첫 번째 바람녀에게도 전화했죠. 진짜 유부남인 거 몰랐던 거 맞죠? 그렇다니까요. 저도 진짜 속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소송하세요. 소송 비용은 일체 내가 내줄 테니까 본인은 소송만 진행하세요. 소송이요? 네, 민사소송이요. 변호사에게 그전 상담에서 미리 물어보니 혼인빙자 간음죄는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까지 갔으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소송이라고 하니 좀 망설이는 듯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도 상간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처음 전화했을 땐 남편한테 소송 걸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다고 했거든요. 제 말에 그 여자도 자기도 억울하다고 소송 진행할 테니 본인한테는 상간소송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으니 남편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오라고 그리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도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한 건가 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보여준 문자를 보니 정말 결혼한 지 몰랐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화 내용에서 그 여자가 남편에게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있으니까 걱정 말하던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 라던가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내연녀 한 명에게도 문자로 상간소송 당하고 싶지 않으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증거 보내라고 했는데 자기는 소송은 안 하고 싶지만 유부남인지는 몰랐던 내용은 있다며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받은 증거도 챙겼습니다. 그 후 첫 번째 바람핀 여자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남편과 바람난 여자랑 만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니 참 이상했지만 그 여자도 속은 거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니까 그 여자에 대한 분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줄까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변호사에게 제가 모은 외도 및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다 주고 바로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했어요. 더불어 같이 간 여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선 그 후 소장 작성 후 시댁 사무실로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마련한 고소장 선물 세트가 시댁으로 가게 된 거죠.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돈도 없는 데다 이제는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2개나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막말할 땐 언제고 또 저에게 살려달라고 문자 보내고 매달리더라고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고요. 남편이 말하기론 어머님은 알아 누웠고 신우는 결혼까지 파토났다며 그게 제 책임이라는데
참 남편이란 놈은 끝까지 자기 반성은 없고 제 탓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만 믿고 일까지 그만뒀는데 자기는 뭐 먹고 사냐고 징징거리는데 저는 건장한 성인 남자가 먹고 살 게 없겠느냐고 엄살 그만 부리라고 내가 내 거 다시 돌려받겠다는데 작작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족 다 죽는 거 보고 싶냐고까지 협박을 하던데 그걸 협박이라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 집 식구들 남한테 상처는 줄지언정 본인들은 그렇게 쉽게 죽을 인간들도 아니지만 본인들 죽는다 난리치면 제가 아이고 무서워 하며 소송을 취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뻔뻔하면서도 머리까지 나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로만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를 통장으로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 돈 더 빼먹을 궁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내 명의까지 뺏을 생각하던데 막말로 니네가 내 재산 뺏으려고 해코지 안 하리란 법이 어딨느냐고 생각 같아선 진짜 뼈도 못 추리게 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하고 끝내주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증거가 너무 명백한 데다 남편은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고 변론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쉽게 저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길래 협박한 내용도 다 저장해놨다고 협박죄로 콩밥 먹고 싶냐고 했더니 더 이상 연락은 없더라고요. 남편은 위자료 낼 돈 없다고 버텨서 현재 연체되면서 이자만 차곡차곡 쌓이는 중입니다. 이혼 후 원래 살던 집은 남편이 자꾸 찾아오고 협박하는 바람에 처분하고 집까지 옮겼고요. 그렇게 다시 저 혼자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저 혼자만의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말이 있듯 저는 그때 외롭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꼬시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따지고 이 남자가 정말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봤었다면 결혼까지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더 절실하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안 이상 좀 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살 생각입니다. 그때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를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실체를 다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함부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익히며 살아가려 합니다.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다이나믹한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생활의 안정을 찾은 40살 여자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제 인생은 평범하고 순탄했어요.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 화나는 일들은 종종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야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자잘한 것들이었고 제 자신과 인생을 흔들 만큼의 그런 큰일은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저냥 평범하게 별탈 없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겪어보니 참 억울하고 힘든 일도 많구나. 사람들이 모두 내 맘 같지 않구나. 아무렇지 않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다시 겪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나날이지만 또 그런 일은 겪음으로써 제 스스로를 잘 알게 되고 좀 더 성숙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생각도 좀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평온했던 제 삶을 깨트렸던 그 일은 봄바람이 불어오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13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나름 평온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어요. 또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나름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도 잘 지냈고 무엇보다 남편과는 3살 터울인 신우 형님과
특히 잘 지냈어요. 신우는 그때 당시로 4년 전쯤 이혼을 하셨어요. 신우의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신우네 시부모님이 결혼 생활 내내 신우를 몹시 힘들게 했고 신우의 전 남편인 심해부도 신우 편이 아니었다고 했죠. 신우는 아이들을 키우며 사셨는데 신우에게 못되게 구는 시부모님과 늘 차갑고 냉랭한 심해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아이들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에게도 자주 하셨고 하소연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그때 당시 신우는 가정주부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덜컥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겠냐고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신우는 시부모님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남편도 밖으로만 돈다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저에게 신세한탄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가 안타깝고 안쓰러웠고 신우가 그런 하소연을 할 때면 열심히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곤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시부모님과의 문제와 심해부의 이기적인 행동, 그리고 심해부의 이혼 요구로 인해 신우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우는 끝까지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했지만 심해부는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작은 전셋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거기서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셋집조차도 심해부의 명의였기 때문에 신우는 사실상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이혼을 당한 셈이었죠. 신우가 이혼 결정을 이미 하고 나서 저도 알게 되었기에 미처 뭐라 조언을 해드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엉겁결에 이혼을 당하게 된 신우가 안타까웠고 인간적으로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후 신우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심해부가 주는 양육비가 적어서 생활은 전혀 안 됐죠. 게다가 저희 시댁도 그리 잘 살지도 않고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닙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같이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두 분 먹고 살 정도만 되지 신우와 신우 아이들까지 건사할 정도는 안 되시거든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신우는 일자리 구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이미 경력 단절이 된 지 15년도 더 된 아줌마를 써줄 회사는 잘 없더군요. 신우는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고 저는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심했어요. 그러던 찰나 저희 외삼촌이 공업기계 판매업체를 운영하시는데요. 공구 전문상가 안에 위치해 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해오셨거든요. 사무실에는 외삼촌이랑 격리 및 주문 담당해주는 여직원 한 분, 영업하는 남직원 한 분 요렇게 3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일을 그만둔다고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듣게 되고 잘됐다 싶어서 저희 형님을 추천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의아해하셨죠. 너네 형님 회사 생활 해본 지 꽤 됐잖아. 들어보니까 무슨 주문 프로그램도 이용해야 되고 격리일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겠어? 배우면 되지. 젊고 빠릿빠릿한 애들 많은데 괜히 너네 외삼촌 하는 일에 방해만 되면 어쩌게. 에이, 우리 형님 빠릿빠릿하고 얼마나 부지런한데 근성도 있고 근성이 있으니까 형님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이악 물고 버티지. 그리고 셈도 빠르고 성격도 엄청 싹싹하시잖아. 외삼촌네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할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손님 왔으니 커피 타달라고 하면 그것도 기분 나빠서 안 한대. 근데 우리 형님은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데. 사람 잘 대하고. 그래도.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일자리 구하신다고 발 동동하는데 안타깝잖아. 애들 키우려고 저러시는 건데 나도 가족으로서 모른 척하기 힘들고. 그렇긴 하지. 뭐라도 도움될 수 있으면 주는 게 좋긴 한데. 알았어. 그럼 엄마가 외삼촌한테 잘 말해볼게. 외삼촌도 저희 형님 사정을 들으시더니 그럼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어쨌든 조카의 신우고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취업을 시켜주신 거죠. 저희 형님도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정말 열심히 배울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형님은 저희 외삼촌 회사로 취업을 했고 잘 다녔습니다. 초반에는 일을 새로 배우느라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외삼촌이 잘 알려주셨고 형님도 일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편하다며 잘 다니셨어요. 시부모님도 신우 취업을 도와준 저에게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로 신우와 저도 더 친하게 잘 지낸 것도 있었죠. 그런데 신우하고는 잘 지냈지만 그맘때 남편하고는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하고는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어가니 당연히 편하고 안정적이었지만 한편으론 좀 권태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초반에는 대화를 많이 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남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이 저더러 대뜸 여자 손수건을 주면서 깨끗이 빨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룩이 안 남게끔요. 보니까 커피가 좀 묻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요즘은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물티슈를 많이 쓰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건넨 그 손수건은 누가 봐도 여자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누구 거냐니까 회사 동료 건데 자기가 커피를 흘렸고 빌려줬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어찌 보면 별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손수건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어가는 밤인데 갑자기 친구가 이 근처에 왔다며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남편 친구들은 저도 대충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이 시간에 갑자기 왔느냐며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잠깐 보고 오면 된다면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간 남편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새벽 2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도 못 자고 따졌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는 투로 내일 얘기하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정한이라는 친구인데 와이프랑 이혼하네 어쩌네 하길래 같이 술 한잔 했다. 그거 들어준다고 이제 왔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남편은 그런 친구 있다고 당신이 내 친구들 다 아느냐고 대뜸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이혼 사유가 뭐냐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랑 비슷하게 결혼해서 걔도 15년 정도 살았어. 이제 권태롭고 지겹기도 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너무 거슬리고 하니까 그런 거겠지. 15년이나 살았으면 한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거슬리다고 이혼까지? 왜 안 거슬리겠냐. 그냥 참고 살다가 터지는 거겠지. 나는 그 마음 이해되더라. 그리고 뭐 이혼이 별건가? 안 맞으면 그만 사는 거지. 갑자기 자기는 그 마음이 이해된다면서 피곤하다며 돌아누워 자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권태로워서 이혼한다는 친구가 이해가 된다니요. 나 들으라는 소린가? 지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는 소린가? 싶어서 저도 괜히 예민해지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남편과 제 사이에 소원해진 것 뿐이지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남편의 태도는 제가 느끼기에도 좀 너무했어요. 저한테 짜증을 정말 많이 냈고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벌컥 잘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대화를 해도 겉도는 기분이다. 벽 보고 말해도 이것보단 대화가 잘 되겠다. 집에 오면 편하지가 않다. 너랑 대화하다 보면 속이 얹힌 것처럼 갑갑하다 등 온갖 트집을 잡으며 저를 힐난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공격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했죠. 또 한편으론 저 인간이 왜 이러나 싶기도 했어요.
저를 단순하게 공격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마치 누군가 저를 비교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했기에 더 기분이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맘때 남편과는 자주 다투고 말도 거의 안 섞고 냉전으로 지냈어요. 저희가 그렇게 자주 다투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 한두 달 상간으로 내내 다퉜던 것 같아요. 물론 싸움의 시비는 남편이 다 걸었고요. 저는 남편과 제가 자주 다투게 되고 남편도 저에 대한 짜증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에게 권태기가 온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 친정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친정도 동네가 멀지 않아서 아이 학교 보내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정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내는 동안 부모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저 혼자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우리 가족과 남편에 대한 생각도 하고 내가 요즘 남편에게 소홀했나 싶어서 반성도 했습니다. 아이한테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편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자. 예전처럼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잘 지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집이 제가 일주일 전에 나온 상태 그대로였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없고 남편만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남편이 지낸 흔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깔끔하고 안 깔끔하고를 떠나서 당연히 사람이 지내면 그런 게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는 겁니다. 화장실도 바싹 말라있고 싱크대에도 아예 물 한 번 튼 적이 없이 말라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나오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데 그것까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없는 동안 남편 역시도 이 집에 없었고 이 집을 비워뒀던 거였죠. 그럼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돌아왔다고 톡을 남겼고 남편은 그날 저녁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녁을 먹더니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자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기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그만 살자.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뭐? 나 사실 그 말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야. 우리 그만 살자. 나 예전부터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계속 했었어. 성현이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싸우다가 나온 말도 아니고 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남편 입에선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고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왜 이혼하자는 거냐 물어보니 저랑 사는 동안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자기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그 말에 머릿속에는 여자가 생겼구나 싶더군요. 당신 여자 생겼구나. 그런데 남편은 지가 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절대 아니랍니다. 우리 부모님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성현이 생각은 안 해? 성현이 생각 때문에 여태까지 참았어. 근데 성현이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남은 인생도 중요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랑 살아서 안 행복한 게 뭔데? 대화도 안 통하고 같이 있어도 즐겁지도 않고. 우리 연애까지 다 합치면 16년 차야. 16년이나 늘 같이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냥 즐겁고 설레고 행복하겠어? 우린 가족이고 가족으로서의 편안함, 안정감. 이제는 그런 걸로 같이 사는 거지.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여자 생긴 거 맞네. 아니라고 했지. 이래서 너랑 말이 안 통해. 너랑 대화하면 속이 막 갑갑해. 나 성현이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싶어서 온 건데 너 보니까 그냥 가고 싶다. 어디 가는데? 집 놔두고. 당분간 혼자 좀 지낼게. 당신도 내가 한 말 잘 좀 생각해봐. 우리 이제 서로를 좀 놓아주자.
그러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기분에 남편을 잡지도 못했어요. 남편에게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신경 써야지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덜컥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입맛이 뚝 떨어졌고 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컴퓨터를 뒤져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남편의 컴퓨터를 아예 손대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컴퓨터를 뒤져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렵지 않게 남편의 인터넷 계정을 타고 들어갔는데 찾아보니 어떤 주소를 검색하고 부동산 알아본 흔적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한 빌라를 많이 검색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저 몰래 가전제품도 샀던데 그 가전제품을 산 주소가 바로 그 빌라였어요. 아, 남편이 여길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집을 나갈 생각을 했던 걸까? 아무리 이혼을 요구한다 쳐도 그냥 집에서 요구하면 되지. 왜 굳이 집까지 구해서 나가 사는 걸까? 내가 그렇게도 꼴보기 싫나 싶었어요. 그런데 좀 더 남편의 계정을 뒤져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 부모님 걸고서 여자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의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버젓이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어떤 여자의 사진들을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남편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이는 정도였어요. 피부가 희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여자였고 눈화장이 짙더라고요. 둘은 어느 집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그 사진만 본다면 영락없는 커플이나 부부로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이 여자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이혼 요구를 하는 거구나.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제 탓을 하고 너랑 말이 안 통한다느니 너랑 있으면 숨이 막힌다느니 그토록 가열차게 가스라이팅을 퍼부었던 겁니다. 지는 뒷구멍으로 바람피고 다니면서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배신감,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게다가 그 사유가 어떤 여자랑의 외도 때문이라니.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내 남편이 바람이 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살겠나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저는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신우가 연락이 왔고 반찬을 좀 준다고 온다고 했어요. 신우는 퇴근 후 저희 집을 왔죠. 오셨어요? 성현이는 학원? 네. 현준이는 오늘도 늦어? 저는 그 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신우도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현준이 늦냐고. 안 들어온 지 꽤 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 뭐? 제 말에 신우 눈이 동그래졌죠. 안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신우는 마치 본인 일인 양 얼굴에서 핏기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죠. 이현준 이 자식이 미쳤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있다고? 네. 어디 봐. 그런데요. 신우가 다급하게 어디 보자고 하는데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증거 사진들을 신우 보여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요. 저도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신우랑 잘 지냈다고 한들 어쨌든 시가 쪽 사람이고 남편 누나잖아요. 하지만 신우가 어디 그년 얼굴 한번 보자고 자꾸 그래서
결국 컴퓨터를 켜고 따로 저장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따로 빼둔 거야? 파일로? 네. 그래, 잘했다. 어디 사진 한번 보자. 그렇게 저는 사진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진짜 불려시같이 생겼네. 아니 무슨 바람이 나도 이런 애랑. 나 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우는 기가 막혀서 한참 그 여자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휴, 올케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 된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미친다 내가 진짜. 이현준 이 자식을 그냥. 아니 올케 같은 와이프가 세상에 어딨냐. 복을 발로 걷어차도 유분수지. 내가 진짜 같이 있었으면 이현준 머리통이라도 때렸다. 그년하고 이현준하고 가만 안 둬 둘 다. 신우는 잔뜩 열받아 했고 그래도 저 대신 그렇게 화내주고 방방 뛰니 좀 고맙더라고요. 신우는 제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올케, 현준이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뭐에 씌웠나 봐.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리고 올게. 완전 그 여자한테 미친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이혼 요구하고. 남자들 살면서 한 번씩 바람 핀대. 현준이는 내가 잘 알잖아. 잠깐 어떻게 됐나 본데 내가 설득할 거야. 그리고 그년도 가만 안 둘 거고. 올케, 나는 무조건 올케 편이야. 올케랑 나랑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필요한 거 있음 뭐든 도와줄게. 그렇게 말해주는데 저는 그 마음과 말이 고마워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고 신우는 저를 안고 달래주었죠. 그래도 신우가 제 편이라고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신우가 다녀갔고 저는 갑자기 각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일단 남편도 찾아내야 했고 그 상간녀는 어떤 여잔지도 찾아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어떤 빌라 주소로 가전제품을 보냈던 내역이 말이죠. 저는 그래 맞다. 그 빌라에 그년이랑 같이 살겠구나 싶었고 그 주소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도 알아냈죠. 그리고 다음날 좀 더 뭔가를 찾아보려 다시 남편 계정으로 접속하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 사이에 눈치를 챘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외도 사진들과 집 주소까지는 알아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때까진 남편이 몰랐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알아채고 계정 비번을 바꿨다는 것이요. 나중에야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되고 헛웃음을 지었죠. 하여튼 그때 저는 남편이 지내는 집 주소를 얻게 되었고 바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공교롭게 그 여자가 거기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여자가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모를 수도 있지만 너무 당황해서 모르는 차 뒤로 확 몸을 숨겼습니다. 찰나긴 했지만 분명 그 여자 얼굴을 봤고 그 사진 속 여자가 맞았어요. 그 여자는 빌라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에 올라타더라고요. 빌라는 급하게 구한 것인지 외관이 그저 그랬는데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차는 딱 봐도 굉장히 고가의 차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시동을 걸고 있는 틈에 조용히 제 차로 돌아와 역시나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차를 미행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손에 땀이 계속 흐르고 긴장되더라고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가다가 그 여자는 번화가에 있는 한 건물의 주차장에 차를 대더라고요. 저도 조심히 따라가 보는데 차에서 내린 그 여자는 근처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미용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안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머리를 하러 왔을까 싶기도 했는데 멀리서 가만 보니 그 여자는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는 스텝실 같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저기서 일하는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미용실 간판도 찍었죠. 저 상간녀가 제 얼굴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는 없었고 일단은 그쯤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사는 집도 알아냈지만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는 않으면서 계속 연락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대놓고 말했죠. 부모님을 걸고 여자 문제는 아니라더니 뭐가 아니냐. 너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살이까지 차린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본인 인터넷 계정으로 그런 정보를 알아냈던 것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의 계정을 함부로 뒤지고 다니냐며 이거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질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은 여자랑 바람나서 집까지 나간 주제에 남아있는 저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어떤 방법이든 찾아본 건데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끝까지 제 탓을 하다니요.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돌았어도 그렇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결정 내리기 전에 이혼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유책이고 이혼을 결심해도 내가 할 건데 당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걸 보니 나는 죽어도 안 해주고 싶다고 했죠. 제가 왜 남편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그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고 어떻게 내 남편을 만난 건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그 미용실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와 대면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결심을 하던 사이 신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에게 그 상간녀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현준이 따로 만나봤지. 올케랑 현준이랑 그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만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제정신이냐. 세상 남자들 다 그래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올케를 배신하느냐. 너 나중에 천벌받는다. 내가 색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 우리 일이니까 누나는 빠지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어떤 여자냐고 물어봤어. 당연히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전을 좀 바꿨지. 어떻게요? 아까는 내가 흥분해서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가 내 동생 아니냐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은 내가 네 편이지 올케 편이겠냐고 살살 달랬지. 아까 뭐라고 한 건 속상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랬더니요? 처음엔 가만히 있대. 그런데 내가 살살 꼬드겼어. 어떤 여잔지 나도 알고 싶다. 네가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라면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그래도 안 가르쳐 주려는 거 내가 가준 수로 꼬셨는데 그랬더니 슬쩍 알려주는 거야. 지보다 2살 어리고 주식 동호회에서 만났대. 올케도 알잖아. 현준이 주식하는 거. 알죠. 그걸로 돈 좀 벌었다는 여자래. 원래 직업은 미용사인데 주식으로 재미를 꽤 봐서 이제 다니던 샵은 그만둘 거라고 했나 봐. 그리고 우리 현준이한테도 그런 정보를 많이 알려줬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지.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얘기에 그 여자가 타고 다니는 고가의 외제차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녔구나. 그 말에 신우가 놀라더라고요. 비싼 차라니. 그 여자 실제로 봤어? 저는 신우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가 저를 위해서 일부러 그 상간녀 정보까지 알아올 정도다 보니 저도 신우를 많이 믿었어요.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는데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신우는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으니 저도 신우를 믿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사는 집도 아는 거고 그 여자 미용실도 아는 거네? 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혹시 저랑 거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 집에? 아니면 미용실? 둘 다요. 저 혼자는 심장이 떨려서 못 가겠어요.
신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고 언제쯤 쳐들어갈지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와서 저는 신우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오전이었기에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단 신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자기 왔다고 문 좀 열라고 하면서요. 저보다는 신우가 나서야 문을 열어줄 것 같았죠.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도 않고 안에선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안에 있는 거 안다고 문 열라고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란을 피우니 옆집에서 누가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옆집 사람이 갑자기 나오자 저도 좀 당황했죠. 그런데 거기 사람 없어요. 이사 갔어요. 엊그제였나? 라는 겁니다. 네? 이사요? 네. 갑자기 저녁에 어수선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삿짐 챙기던데요. 거기 사람 없으니까 두드리지 마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며칠 사이에 남편과 그 여자는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그 여자 다니는 미용실을 가보자고 했어요. 신우도 알겠다고 했고 곧장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제 갑자기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이사를 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니고 있던 미용실을 그만둔 것도요. 물론 그 여자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미용실을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그만둔 건 뭔가를 알고 하는 행동 같았죠.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고 어쨌든 남편도 그 여자를 급습하는 것도 실패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차라리 요구 조건 합의 보고 이혼해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네 마음대로 그러고 살아라 하고 냅두고 내 생활에도 되지 않나 싶겠지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상태에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나 이러는 게 맞나 싶고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 신우가 밥을 사준다며 잠깐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신우의 행동이 조금 다르더군요. 자기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동생과 상간녀를 욕했던 신우인데 그날은 저에게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버틴다 한들 저한테도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이혼해주고 내 살 길 찾는 게 낫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신우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얘기를 하던 도중 가게 사장이 와서 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고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급하게 차키를 들고 나갔고 저는 신우가 한 말을 곱씹으며 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버티고는 있지만 어쩌면 차라리 이혼은 해주고 상간소송 따로 걸어서 위자료 받아내고 정당하게 재산분할 받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억울할지언정 그게 속은 더 낫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생각을 잠깐 하고 있던 차에 신우가 놓고 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힐끗 봤는데 톡을 보낸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누나, 얘기 잘 끝나면 전화 줘. 라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벙찌더라고요. 얘기 잘 끝나면 전화 달라니. 저랑 만나는 걸 남편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부탁한 것 같은 뉘앙스였어요. 저는 신우가 금방이라도 돌아올까봐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신우 폰을 눌러봤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기 직전까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있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신우는 조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제가 남편 계정으로 정보를 알아낸 것, 사진을 갖고 있는 것, 그 여자와 남편이 같이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것 등등 제가 신우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신우에게 같이 찾아가 달라고 했는데 그 말마저도 다 해서 남편과 그 여자가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개망신 당하기 전에 미용실 그만둔 거고요. 그걸 깨닫게 되자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공교롭게 남편이 도망을 간 건지요. 남편은 신우에게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고 저한테는 저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철저히 남편 편에 서서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때의 그 기분이란 그냥 단순히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남편 바람핀 거 알았을 때 어쨌든 내 동생이라서 나는 내 동생 편이다 라고 했다면 그게 더 인간적이었을 겁니다. 저한테는 네 편이 돼준다고 다 도와주겠다고 자기 남동생과 그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더 방방 뛰어놓고 뒤에서는 이런 박쥐짓을 하고 있나요? 사람보다 무서운 거 없다더니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있다가 이런 것도 다 남겨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성적인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폰을 이용해서 대화들을 급하게 찍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신우가 들어올 것 같아 다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대화들을 찍었죠. 그러다가 밖을 보니 신우가 주차를 했는지 들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재빨리 신우 폰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놨죠. 요 근방에 댈 데가 없어서 멀리 대고 왔어. 하면서 앉자마자 남은 아이스 커피를 원샷 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죠. 그래, 올케.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보고 다 올케를 위한 거니까. 내가 올케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나는 솔직히 올케를 거의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막혀서 웃으니까 신우도 당황하더라고요. 왜 웃어? 제가 왜 형님 친동생이요? 형님 친동생은 따로 있는데. 갑자기 제가 삐딱하게 나오니 신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올케, 왜 그래? 나는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뭔 걱정이요? 동생 원하는 대로 이혼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혼 안 해줄까봐 걱정이요? 올케, 말 다 했어? 사람 진심을 왜 그렇게 봐? 설령 내 동생이 잘못했다 한들 나는 올케 편이라고 했잖아. 작작 좀 하세요. 방금 형님 동생한테서 문자 왔습니다. 얘기 끝나면 전화 주라고. 어디 전화해 보세요. 그 말에 신우도 놀라더라고요. 내 폰 봤어? 예, 봤어요. 너무 이상해서 봤는데 이제 알겠네요. 그 년놈들이 어떻게 알고 도망간 건지. 형님이 다 말했죠. 제가 증거 어떻게 찾았는지도 다 얘기했고요. 참고로 남편은 제가 집 비웠을 때 몰래 집에 들어와 컴퓨터 본체를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신우한테 듣고 증거가 있는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버린 거였죠.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하자 신우도 몹시 당황하더니 지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남의 폰을 왜 봐? 그거 범죄야. 그게 범죄 같으면 본처랑 애 놔두고 바람피는 형님 동생은요? 앞에서는 나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동생 시다바리 역할이나 하는 형님은요? 말 다 했어? 시다바리? 내 말 틀렸어요? 아까 대화를 다 보진 않았지만 얼추 보니까 동생한테 돈 좀 받았던데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주식 정보 달라느니 그랬죠. 그런 거 좀 받자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세요? 제가 따지고 드니 신우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네, 그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이 있으니 그걸로 누나한테 3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 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상간녀가 주식을 정말 잘한다며 나중에 좋은 정보 주겠다고 애엄마 설득 좀 시켜주라는 내용도 있었죠. 한마디로 돈 몇 푼에 바로 배신 때리고 분탕질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 정말 인간이 어쩜 저러나 싶더라고요. 본인도 일방적인 이혼을 당했었고 누구보다 제 처지, 제 마음 잘 알 텐데도 어쩜 돈 몇 푼에 이러나 싶은 게
저 도와준다고 말이나 말던가요. 어쨌든 신우도 시댁 식구고 남편 누난데 내가 너무 순진하고 멍청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도저히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한마디 했습니다. 외삼촌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뭘? 설령 형님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준다고 해도 나도 애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 필요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한테도 말해서 나 자르고 거기 들어가기라도 하겠다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형님 사무실에서도 문제 많던데요. 마음대로 점심시간에 늦게 오고 출근 시간에 지각하고 일도 꽤 오래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수도 많다면서요. 그나마 외삼촌이 저 봐서 형님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전해주면 외삼촌이 굳이 형님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옳게. 남의 일자리 갖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어디서 협박이야. 그럼 그 소중한 일자리 있을 때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오죽하면 외삼촌도 저만 아니면 직원 바꾸고 싶다 그러시겠어요. 저도 얼마나 죄송했다고요. 형님이 저 이렇게 배신 때렸는데 저는 왜 계속 외삼촌한테 그래도 참고 형님 계속 쓰시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말에 신우는 말문이 막힌 듯 대답은 못하고 입 벌린 채 저를 빤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동생하고 돈 잘 번다는 상관녀 있으니까 그쪽으로 기대보세요. 저한테는 이제 연락도 마시고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형님하고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정말 더러운 기분을 안고 그곳을 빠져나왔죠. 남편한테도 배신당했는데 신우한테도 또 배신당하고 와, 정말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싶었죠. 저는 그 후로도 이혼은 안 하겠다 버텼습니다. 더더욱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몹시 솔깃한 제안을 하더군요. 원래는 재산 분할을 해도 반반인데 남편이 지금 집을 제가 가지게 해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은 대출은 다 제가 떠안으라고 하면서요. 와, 집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상간녀가 좋나 싶으면서도 저한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살아야 되니 집도 필요했고요. 그래, 이 조건이면 됐다 싶어서 저도 좋다 이혼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소송도 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했고 그걸로 또 남편과는 다툼이 있었죠.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그 와중에 위자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위자료 소송도 끝이 났고 남편은 결국 다시 협의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위자료 소송 승소를 하고 남편과는 협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집과 남은 대출금은 제가 다 받기로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된 거죠. 남은 대출금이 꽤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집까지 받아냈기에 제가 원하는 것은 된 셈이었어요. 그 여자 어차피 주식으로 돈 잘 번다고 하니 그 여자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일찌감치 외삼촌에게 말해서 신우를 회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우는 부당 해고람에 난리쳤지만 애초에 신우의 근무 태만이 심했고 또 주문 문제로 꽤 큰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거든요. 삼촌이 직원의 실수니까 손해가 커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신우가 먼저 부당 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니 어쩌니 하니까 삼촌도 그럼 금전사고를 문제 삼겠다 고소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 고소 당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았던 신우는 조용히 퇴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 자리는 제가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정시 퇴근이고 일도 많지는 않습니다. 바쁠 때만 좀 바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외삼촌이 월급을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우에게도 놓치기 싫은 일자리였을 텐데 박쥐짓한 대가는 치러야 했죠. 그리고 애초에 제가 그렇게 본인을 신경 써줬는데 돈 몇 푼에 제 뒤통수를 그렇게 친다는 것만 봐도 신우의 인간성을 알만하구나 싶었고요. 하여튼 저는 취업도 하고 집도 얻고 이혼도 잘 끝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신우만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냐 싶지만 다 끝났으니 잊고 살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삼촌도 제가 꼼꼼하고 야무지게 일을 잘해줘서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지내고 있던 도중 건너서 신우와 전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아내랑 자식까지 버려가며 집 나가서 이혼해달라기에 무슨 세기의 사랑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딱 2년 살고 그 여자가 바람나서 헤어졌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랑 다툼도 있고 폭행 사건까지 불거졌다는데 애초에 바람으로 이뤄진 관계 주제에 그 관계가 뭐 얼마나 책임감과 의리가 있었겠나요. 결국 같은 일로 헤어진 거고 남편은 제가 그랬듯 본인도 똑같은 그 더럽고도 비참한 기분을 느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여자의 바람 때문에 헤어진 거지만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게 그 여자의 추천으로 신우가 주식 종목을 샀는데 그 주식이 완전 곤두박질을 쳤답니다. 초반에는 그 여자의 추천으로 신우도 재미를 좀 본 모양인데 결국 마지막은 번 것보다 잃은 것이 몇 배나 많은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 일로 신우와 그 여자 또 남편과 신우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신우가 남편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다는 말도 있고요. 신우랑 그 여자가 몸싸움 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결국 신우는 일자리도 잃고 주식으로 그나마 있던 돈까지 대거 날린 셈이었죠. 그것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들으면 저도 참 속이 쓰릴 것 같았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산다고 하니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이혼을 해서 힘든 점도 있고 아쉽거나 서러운 점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롭고 좋은 것도 있어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 이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배신도 느끼고 억울함, 참담함, 비참함 골고루 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저 자체는 많이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험난한 이혼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저에게 유리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또 그것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처절하게 망해간다고 하니 이만하면 나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제 삶을 잘 꾸리고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일을 떠올리시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체 없이 그 일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짠 하고 나를 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하고 많이 아팠었어요. 수술도 많이 하고 중환자실에도 오래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겠다, 부모님도 참 힘드셨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병원에서 지냈던 그때 기억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엄마는 오히려 늘 밝고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늘 환하게 웃으며 재밌게 얘기해 주셨어요.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지내게 되니 색다르고 재밌지 않냐고, 꼭 놀러 나온 것 같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재밌어 했죠. 입원을 하게 되면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를 잔뜩 사와서 맘껏 붙이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휠체어에 저를 태워서 병원 곳곳 구경도 많이 시켜주셨고요. 어린 제 눈에는 병원 곳곳을 구경하다 보면 신기한 것도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없는 병원 풍경이었겠지만 저희 엄마가 워낙 재밌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니 저도 덩달아 재밌었죠. 당시에 제가 있던 어린이 병원엔 벽그림이 많고 본관이랑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었는데 엄마와 그곳을 자주 갔어요. 엄마는 저에게 소풍 나온 것 같지 않냐고 잘 그러셨고 병원 슈퍼마켓도 자주 갔었습니다. 몸은 당연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늘 저에게 아픈 건 그리 길지 않으니까 끝나면 또 재밌게 놀자고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화단에서 식물 보고 개미 잡았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주사 맞기 싫어하면 세균맨 만화를 그려주면서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 얘기를 듣고 나면 용기가 생겨서 저도 씩씩하게 잘 버텼던 것 같고요.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저도 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음에도 그 기억이 힘들거나 우울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와 하루 종일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 생각하니까요. 다행히 제 병은 완치가 잘 됐고 퇴원도 무사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더 크고 나서 제 병실에 자주 놀러온 이모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러 수술실 들어가면 엄마는 병실에서 오열하며 우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잠이 들면 이모나 아빠에게 저 맡겨놓고 주차장 가셔서 펑펑 울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 앞에서 엄마는 늘 밝게 웃고 계셨으니까요. 아픈 저를 보며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제 앞에선 티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신 건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하고 아팠던 영향 때문인지 성격도 좀 소극적이고 학교 생활 적응도 잘 못할 때도 많았어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아낌없이 또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저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 후에는 사춘기도 오고 저도 엄마와 보통의 모녀처럼 잘 지냈습니다. 사춘기 왔을 땐 퉁퉁거릴 때도 많았고 엄마랑 싸울 때도 있었고 뒤돌아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엄마도 떡볶이 만들어서 먹고 풀자고 하시고 모임 같은 데 가셔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저 먹으라고 포장해 오시거나 아니면 저 데리고 가신 적도 많았어요. 저 통통하다고 구박도 하셨지만 아빠가 저보고 통통하다고 하면 귀엽지 어디가 통통하냐고 노발대발 하셨죠. 나이가 좀 들었을 때도 제가 늘 애기 같고 귀엽다며 잘 껴안으셨고 저는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그만하라고 잘 그랬죠. 엄마는 이따금씩 그때 아파서 참 작고 조금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엄마보다 커진 게 너무 기특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좀 고여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참 많이 사랑한 둘도 없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에게 툴툴거릴 때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받았던 사랑과 고마움 다 기억하고 있었고 커가면서 엄마에게 받은 사랑 두고두고 갚을 거라고 다짐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참 야속하게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엄마는 급성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어요. 믿기지가 않고 병원으로 무작정 달려가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는 내내 엄마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으니 식물인간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제 곁을 떠나셨어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탱하고 있는 세상이 그냥 폭삭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만 펑펑 흘리는 것 뿐이었죠. 앞으로 엄마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만들고 싶은 추억이 참 많았는데 엄마는 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나를 떠났을까? 왜 하늘은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을까?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엄마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는데 엄마의 옷에는 엄마의 냄새도 그대로 있는데 엄마만 제 곁에 더 이상 없더라고요. 반찬은 쉬어 빠져가고 있어도 먹을 수도 버릴 수도 없었고 엄마의 흔적이 그대로인 방은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냄새가 흔적이 점차 사라지는 걸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결국 휴학까지 하고 한동안은 방에만 처박혀 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전처럼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빠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제 모습을 보고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머리로는 꿋꿋이 버티고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세상에 엄마 돌아가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만 버텨낼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선 삶의 끈을 놓은 것처럼 급격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살도 빠지고 근육도 다 빠져버렸고 햇볕도 잘 보지 않았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엄마 사진을 볼 때도 있고 엄마 생각이 나면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 때도 많았어요. 그전까진 제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내 삶이 통째로 없어진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상실감이 너무 크더군요. 아빠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나무라시기도 했죠. 엄마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아빠는 억지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햇볕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약간 우울증까지 생겼는지 아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빠 손에 이끌려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에 이어서 이번엔 아빠까지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부모님 걱정 끼쳐드렸는데 이번엔 아빠를 힘들게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 후 저는 억지로 힘을 냈습니다. 산 사람은 살자는 아빠의 말씀처럼 저는 어거지로라도 다시 힘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갑자기 갈피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살자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슬렀고 다시 예전의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했습니다. 우울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자꾸 났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엄마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폰은 안방에 있었어요. 통신사는 엄마 돌아가신 후 아빠가 해지를 했었고요. 알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떡볶이를 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네. 엄마가 해주는 게 참 맛있었는데 엄마한테 배울 걸 그랬다. 엄마가 계속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오늘 아빠랑 대패집 가서 고기 먹고 왔어. 엄마가 거기 참 좋아했는데 아빠는 얇은 고기 싫다고 씹는 맛이 없다고 뭐라고 해놓고 오늘은 아빠가 먼저 가자고 하대. 근데 이상하게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 엄마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나 오늘 졸업했어요. 아빠가 꽃다발 들고 왔어. 꽃다발이 참 예쁜데 정리하기 싫어서 그냥 책상에 올려뒀어. 꽃다발이 생기면 엄마가 늘 예쁘게 화병에 담아두곤 했는데 저기 위에 올려두면 엄마가 와서 해주지 않을까? 아직도 바보같이 구네. 저는 그렇게 가끔 한 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도 오지 않을 문자를 말이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지만 이상하게 문자를 보내고 나면 가슴은 더 공허해졌어요. 엄마가 없다는 게 더 실감이 났고요. 겉으론 괜찮았지만 속으로 골마가는 듯 가슴속에 공허함과 우울증은 차곡차곡 쌓여서 아빠 몰래 병원 약도 먹게 되었죠. 보통 가족이 곁을 떠나면 큰 상실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강도가 아주 크고 오래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 마음이 그만큼 나약한가 보다,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도착했어요. 이 밤에 누구지 싶어서 폰을 보는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화면에는 엄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꿈인지 뭔지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헛것이라도 본양 금방이라도 그 문자가 사라질 것 같아서 손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허둥지둥 화면을 열어봤는데 정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희 엄마한테서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은정아, 엄마에게 오랫동안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는 답장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답장은 못 줬지만 엄마가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늘 여전하단다. 갑작스럽게 너를 떠나면서 인사도 없이 헤어졌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엄마도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데 은정아, 엄마는 늘 네 마음속에 살아있어. 예전처럼 네 손을 만지고 네 머리를 쓰다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네 마음속에 늘 함께 있어. 어렸을 때 그 힘든 수술과 치료 과정들도 잘 견뎌주었던 안쓰럽고도 기특한 나의 딸. 지금 이 과정도 웃으면서 잘 견뎌주길 바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씩씩하게 잘 견뎌주었다고 엄마가 많이 칭찬해주고 안아줄게.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길, 엄마를 위해서라도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내주길 바랄게. 사랑한다, 은정아.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안방에는 아빠가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엄마의 핸드폰을 들고 계셨죠. 저는 그런 아빠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빠도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엄마의 번호를 진작에 해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한 번씩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번호를 해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번씩 문자를 보내면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요. 엄마가 아닌데 답장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아빠도 오래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민 끝에 답장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날 아빠와 많이 울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 제가 방황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곁에서 힘들어하셨을 아빠. 제 슬픔에만 갇혀서 그런 저를 보며 힘들어하셨을 아빠는 보지 못했더라고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온통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을 한 곳에 잘 간직해두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저는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그립고 꿈에서라도 보게 되면 백엔잎이 눈물 범벅이 될 정도로 보고 싶지만 그래도 좀 더 의연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엄마만큼이나 저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아빠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팠을 때 뒤에서는 오열했을지언정 앞에서는 밝은 모습,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엄마 아빠처럼 저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해요. 그게 엄마도 아빠도 저에게 바라는 모습일 테니까요. 아빠가 보내주신 그 문자는 지금도 힘이 들 때 한 번씩 꺼내보곤 합니다. 아빠가 보냈지만 엄마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아빠에게도 잘하면서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